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힘든 길을 우직하게 걸어온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확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 모신 주인공은 모두가 외면하는 사건의 재심을 맡아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분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스스로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에 종횡무진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오늘 그 변호사님 모시면서 변호사님의 그 형상을 저희가 이렇게 예쁜 인형으로 만들어봤어요. 닮았나요? 잘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실물이 훨씬 어리신 것 같은데 조금 나이가 인형으로는 그렇긴 하죠? 아 근데 또 머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그 2016년은 박준영 변호사님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또 사랑도 받으시고 화제의 인물, 화제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가까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신 건 아니세요? 어제 지방에서 왔어요. 어제 장수에 있다가요. 춘천 갔다가 어제 밤에 서울 왔습니다. 네. 활약이 많으신 만큼 기쁜 소식도 연이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선정한 모범 국선 대리인에 선정이 되셨고 또 올해는 이제 국선 변호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거죠. 네. 그럼 위상이 더 높아지신 건가요? 아무래도 달라지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일단은 발언의 힘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건 느낍니다, 충분히. 그런데 뭐 상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금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았겠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 이제 더 화제 인물로 떠오른 것은 역시 영화 재심. 사실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인데 영화 배우 또 정우 씨가 이제 열연을 펼쳤잖아요. 영화 보셨죠? 영화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3번이나 보셨어요? 시사회. 시사회 초대되고. 또 불러주시고 또 간혹 단체 관람하실 때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6년간 사실 매달려서 그야말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이거를 영화로 지켜보시는 그런 어떤 소회도 굉장히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 영화화된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또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 변호사님으로 인해서 사실 그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게 있었는가 우리가 처음으로 인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제가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스스로 먼저 부른 건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기자분님께서 기사를 쓰시면서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을 붙여주셨고 이제 그게 지금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면 되게 이제 그 분야의 어떤 사건들을 많이 수임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전문 변호사로 불리긴 하지만 제가 재심 사건을 돈 받고 수임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참 그 별칭이 좋기도 하지만 때론 부담도 되고 또 오해를 낳기도 하고.
이 재심이 과연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뭐 어쨌든 이 재판을 다시 심사한다는 네, 뭐, 예, 어떤 사건에 대해 그런 의미죠. 정확하게 그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재심이 한문이거든요. 네. 다시 심판한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친 사건의 그 판결은 네. 확정이 되거든요. 그 확정력은 굉장히 그 쉽게 번복할 수 없는 네. 겁니다. 그런데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네. 정말 중대한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하는 것이 네.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허용되는 어떤 제도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쉽게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확정된 판결을 쉽게 뒤집는다면 이건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네. 이 사법제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심은 다시 재판한다는 거고 다시 재판이라는 건 일단은 쉬운 일은 아니다. 네. 그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은 재심이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선입견도 이제 깨주신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어떤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또 한켠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이 네.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네. 확정된 판결이 뒤집힌다는 것은 어떤 사법 불신을 어떤 만들어내는 어떤 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경계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정의롭지 못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 신뢰가 또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도 경계를 하면서도 저 이제 재심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수임료를 안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사건 수임을 안 한 지가 오래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돈을 받고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은 지는 꽤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을 받으면 그 사건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또 어찌 보면 양심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면 제게 맡겨진 다른 사건들의 처리가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저한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고 또 그걸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일을 또 도외시하고 일반 사건을 지금 또 이렇게 알려진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또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변호사 그 업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승소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 시간도 엄청나게 길고 뭐 하루에도 정말 지역을 몇 번씩 오가셔야 되고 또 뭐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다 충당을 하세요? 다 자비로 하세요? 자비로 하는데요. 자비를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냐면 네. 요즘 강연을 좀 많이 다닙니다.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는데 강연 시장이 이렇게 큰 줄 몰랐고 네. 강연료가 이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그건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런 거고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얘기는 네.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움을 세상에 전파하고 네. 아울러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조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곳. 이곳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주제로 박준영 변호사의 강연이 열린다. 강연에 앞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감상한 학생들. 억울한 누명을 쓴 소년과 그 가족의 고통에 귀 기울인 영화 속 주인공을 강의실에서 만나게 됐다. 저희 아버지가 2001년 11월 1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해는 진짜 저한테 잔인한 해였습니다. 11월 16일 날 돌아가시고 12월 2일인가 3일 날 2차 시험 발표했는데 저 떨어졌습니다. 2차, 막차, 제시 때.
선한 연대의 힘을 전하기 위해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이 겪었던 편견과 억울함을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이제 또 이것저것 다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말년에는 이제 그 포크레인 한 대 사가지고 사업도 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느꼈죠. 야 정말 진짜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냥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공감을 하나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공감을 못 받는다는 것도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진짜. 법에서 소외된 계층을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겪게 됐었는데 정말로 군림하는 법이 아니라 모두 다 누릴 수 있고 모두 다가 지킬 수 있고. 변호사님 학생의 입장이셨을 때 경험이나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검토해보면 이게 가장 의미가 있거나 자극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론 좀 힘들기도 한 그런 자극이 그래도 그 법조인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직업적 소양을 넓히는 데 있어서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보내는 공감의 박수는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박준영 변호사에게 큰 힘이 된다. 저희 어머니도 팬이세요. 항상 응원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돈되지 않는 사건, 모두가 외면한 사건들을 계속 맡아온 이유는 자신 스스로 의미 있는 선례가 되고자 함이었다. 오늘 굉장히 좀 활력 있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집에 들어가면 약간 침울해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오늘 이 모습 보면 아, 우리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솔직하시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공익적인 마인드도 얘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이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가.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강연을 듣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왜 내가 변호사를 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변호사로서 어떤 삶을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불러올 공감과 연대의 힘을 기대한다. 저도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또 자제분도 제가 알기로 아이가 셋입니다. 근데 이게 변호사인데 돈을 전혀 안 벌어오는 남편에 대해서 걱정되는 건 있어요. 네. 뭐가 걱정되냐면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수입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요. 과연 지금과 같이 강연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제가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지금 상황이. 이런 제 선택이 뭐 지금 이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고 또 제 자식들이나 제 가정에 무책임한 일은 아닌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버틸 만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살아보려고요, 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이제 속물이 된 듯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경제적인 얘기 때문에 이제 나온 그런 어떤 애칭일 것 같기도 한데 뭐 애칭이라고 하기엔 조금 서글프죠. 파산 변호사, 망한 변호사.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후원금이 많이 모아졌어요. 네. 제가 파산 변호사라는 별칭이 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를 파산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파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산을 하면 변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걸 얘기했던 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파산이라는 단어 외에는 없더라고요. 굉장히 세죠, 단어가.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후원을 진행했던 네. 그런 그 스토리 펀딩에 그 기획하신 분이 선택해 주신 단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선 변호사 네. 타이틀이었죠. 그렇죠. 그 단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남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그건 또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사건 수임 많이 했고 또 장사도 잘했다는 걸 다 아는데 네. 왜 제가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하는 얘기는 저는 돈을 벌려면 벌 수 있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도 더 유익한 일이라 생각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다 보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앞서서 정말 일 잘하시는 것도 다 그 업계에서 이제 소문이 나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표현도 하셨으니까. 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기도 하고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심 쪽으로 그 정의로움에 불타셔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생각 아니었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을 한 학기 다니는 게 전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저를 고졸 변호사로 알아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섬에서 자라고 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배경도 특별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경이나 학벌을 따집니까? 그렇죠. 물론 배경이나 학벌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성적이 또 탁월했다면 또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수임을 하는 데서 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면 사건 수임도 많이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의미 있는 사건에서 참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결과를 냈을 때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하면 뭐 사회적으로 관심받는 사건을 제가 마음껏 수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재심 사건에 눈을 뜬 거죠. 재심 사건을 잘하면 제가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고 또 돈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재심 사건을 하게 됐어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은 이제 사익적인 목적이 이렇게 컸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목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재심 사건을 하게 됐던 것인데 이게 재심 사건이 이제 제 생각과 달리 이렇게 한두 회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씩 사람이 바뀌던데요. 억울한 사람들을 또 보게 되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도 좀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상이 또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 마음도 약간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 재심으로 그럼 무죄 판결을 받은 첫 사건은 그 수원 그 노숙소녀 살인 사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은 이것도 운명이에요. 제가 뭐 이 사건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국선 변호로 처음 알게 됐고요. 처음 맡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게 억울한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앞에서 자백을 했던 사건이고 총 7명이 자백을 했고 또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억울하다고 생각을 처음에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좀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미 형이 확정된 노숙인도 이 사람들은 무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노숙인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당시 영등포 교도소였거든요. 영등포 교도소 찾아갔죠. 당신 사람 안 죽인 것 같은데 정말 안 죽인 거 맞냐 하니까 안 죽인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심 제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재심 사건
공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네. 재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기도 어렵고 선뜻 나서기도 또 여러 가지 좀 걸리는 부분도 있는 사건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재심이라는 건 한 번 기각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를 못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냥 한 번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진검승부를 하려면 재심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것이 증거가 잘 수집된 사건인 경우도 있지만 그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여러 억울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냉정하게 거절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기록이 많이 없는 사건이 또 많습니다. 네. 기록이 없는 사건에 억울함을 밝힌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네.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법적 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방송 출연 이후에 그런 요청들이 더 많아지셨잖아요. 예, 많습니다. 네. 소수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방송에 나가고 강연하러 다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내 사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고 전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고 네.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제가 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또 그 공감을 받고 또 나서는 분들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도 하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굉장히 잔인한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우선시하는 분들은 예전에는 아주 절절한 분을 우선시했었어요. 그렇죠.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는 만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사건을 우선시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사건 중에서도 남의 고통을 배려하시는 분의 사건을 우선시합니다. 요즘에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왜 필요하냐면 고통을 겪는 분들한테 남의 고통을 배려하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지 그 고통에 다가서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가까이 다가서려는 사람이 안 생겨요. 나 그 애로가 막 충분히 막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잔인한 얘기예요, 솔직히요, 굉장히. 그렇죠. 이게 피해자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갑고 냉정하게 냉정한 들릴 수 있어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럼요. 이런 일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안쓰럽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타깝고 여러 가지. 예,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진짜 어떤 거를 정말 상황에 맞춰서 거절하시는 것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제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나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싶죠. 그런데 인연이 돼서 거절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장애가 됩니다. 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는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 한 건을 갖다가 마지못해 맡아버리면 정말 적체가 됩니다. 또 그렇죠. 억울한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잠깐만 시간 내달라, 잠깐만 만나서 얘기 들어달라고 하시는데 얘기를 듣고 거절한다는 거 쉽지 않고 얘기를 듣고 맡아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님 한 분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이 좀 많이 전파돼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죠.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는 얘기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또 이런 일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무작정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 못해요. 네. 그 사람의 어떤 가정경제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익변호사들의 후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더 이제 생겨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굳은 심지를 갖고 계시지만 이게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심적 갈등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그런 갈등이 있지만 또 그렇게 그런 갈등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뭐 큰 공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심 사건을 통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걸 그만둘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인데 어떻게 쉽게 그만둬.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꼭 공익적인 마인드로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익적인 마인드, 사익적인 생각, 사적 동기가 결부가 됐을 때는 지속 가능,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다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사적 목적이 너무 지나쳐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또 증거를 조작하면 안 되겠죠. 아니 너무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로 인정받고. 아니, 그 얘기를 근데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은 약간 알려지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의미 있는 일을 보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다만 저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를 보통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제가 하는 일을 보시고 아 나도 충분히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용기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제 상황이나 제 생각이나 뭐 제 과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변호사님 어린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죠. 근데 제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기해하죠. 아, 그 어떤 면을 신기해요? 뭐냐면 어떻게 제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 것인가. 참 사람 인생, 사람 살고 볼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은 저는 고등학교도 2번 다녔고요. 고등학교를 2번 다녔어요? 네, 고등학교를 2번 다녔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한번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또 2번 다닌 학교에서도 공부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결석이 한 100일 가까이 되기도 하고. 뭐 하셨어요? 가출하고 방황하고 또 무기정학도 받기도 하고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방황할 때 책도 많이 보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방황도 좀 약간 멋들어지게 한 걸로 착각하시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립하고 싶었어요. 어떤 게 고민이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저는 넉넉하지 않은 그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은 투병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병 기간 동안에 그 집안 분위기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투병 기간이 길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또 집안 분위기 또 그렇죠. 집이 싫었죠. 어른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 그냥 빨리 그만두고 빨리 사회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일찍 그만두려고 했고 또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또 일도 좀 했죠. 이런저런 일을. 뭐 예전에 지금 서울 상황심리에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대요.
그때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프레스 공장 이런 공장들이 많았는데 네. 거기서 일 좀 하고 가죽 잠바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장안동에서 그런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학교 안 다닐 방황하는 때, 예, 시절에. 90년 초반이죠. 그리고 또 동인천에 정비단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거기서도 꼬마로 일도 하고.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이트클럽에서 일도 했었어요. 성인 나이트. 17살 때 일입니다.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니라 중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벌이도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 뭐 정말 제가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과정을 보면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한편의 영화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참 드라마 같고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면 그냥 어찌 보면은 참 불행하고 불우한 하나의 그냥 한 인생에 불과하겠죠.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는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제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 공부를 안 했죠. 왜냐면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학교를 다시 갔다면 공부를 했겠지만, 아니 중학교 나오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그냥 일단은 이 고등학교를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갖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또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가출하고 그냥 방황만 계속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학교를 2번 다니다 보니까 제가 수능 첫 세대였습니다. 네. 수능 시험 첫 세대였는데, 수능 1세대의 시험은 중학교 때 공부 좀 적당히 한 사람들이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딱 성적이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고등학교를 2번 다니다 보니까 1학년 1학기를 마친 이후에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제 인생의 변화였어요. 군복무를 하고 나서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학교를 이제 더 이상 안 갔죠. 그런 이유가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얘기하시고 동네 어른들도 얘기하고 학교 가면 훈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얘기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TV를 틀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육지에 배 타고 나가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군에 가서 알았어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대대장님 차를 운전했는데 그 당시 대대장님은 육사 출신의 30대 후반의 중령이었습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엘리트였죠. 그 사람을 아주 가까운 데서 2년 동안 본 거예요. 야,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또 멋지게 살 수 있고 이런 삶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거죠. 그게 제 변화의 계기였던 것 같고.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환경은 굉장히 또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고 또 중학교 때까지는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3년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가 있고 저는 그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보다 더 못했는데 왜 쟤는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생각이 드니까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거예요. 독학으로 이제 사법시험. 아니 뭐 완전히 절에 들어가서 그런 공부하는 시절은 아니었고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 갔고 물론 이제 학원에 갈 수 있는 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학원 강의 테이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 강의 테이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학원 강의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귀가 멍멍해집니다. 이 테이프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합격하고 나서 나이트클럽을 못 갔습니다. 왜요? 왜냐면 큰 소리가 들리면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년 만에 이제 사법 시험에 5년 동안 하시고. 그것도 운이 좋았죠. 네. 저 같은 경우 2002년 합격했거든요. 네. 근데 200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실상 이제 시험을 더 이상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번 1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2002년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네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예. 근데 또 다른 그 경쟁자들은 또 월드컵 보느라고 공부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의 수혜자고 네. 1점 차이로 합격했거든요. 근데 주관식 시험에서 1점은 절대 그걸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1점 차로 떨어진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저는 좀 참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어떤 운명적인 도움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부모님께서는 아드님이 이렇게 잘 되시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하는 거를 못 보고 이제 네, 저희 새어머님은 계셔요. 네. 새어머님 참 좋으시죠. 네. 새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재혼을 하셨고 또 새어머님이 오셨는데 새어머님이 참 헌신적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우리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가 새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 못된 모습으로 부각시키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물론 재미를 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오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정이 해체돼가지고 결합되는 게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용기를 갖고 또 어떤 정말 어떤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또 희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하늘에서 많이 놀라겠죠. 저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방송 보시는 또 다른 부모님들은 정말 혹여 또 이제 자식들이 방황을 하거나 좀 혼란 시기를 겪고 있다면 또 변호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들도 정말 나중에 달라지고 또 멋지게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희망을 이제 품고 그렇습니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선례가 중요하거든요. 선례가 있을 때 그 선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포기를 하지 않는 건데 방황하는 청소년들 경우에는 저를 보고 나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내 인생 다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은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하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또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다시 이제 사건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재심 관련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삼례 나라 슈퍼 그 치사 사건이죠. 네. 이 사건도 참 이 사건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제가 2010년 가을에 여름에 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심 사건을 하다 보면 자료가 얼마 없어요. 그렇죠.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기록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뭘 뒤지게 되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방송 자료나 이 언론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또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2003년에 방송을 했던 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을 보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익산 사건과 삼례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그 현장 검증 영상 속에서의 그 억울한 그 삼례 친구들의 얼굴을 봤던 거죠. 이 사건 억울하겠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만들었던 그 방송사 제작진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자료가 남아있냐 남아있다면 제가 좀 볼 수 있냐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사건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몇 년이나 걸렸죠, 변호사님? 3대 사건은 제가 처음 접한 게 2011년 말인 것 같거든요. 한 이 사건도 한 5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5년 동안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시간이 그렇게 걸렸어요. 우리 변호사님 새 아이 아빠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빠의 이런 활약상을 지금 알 나이인가요? 네, 알죠. 어떻게 아냐면 TV에서 자주 나온다는 걸로 알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알죠. 이제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게 많죠. 근데 왜냐면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는데 집안에서 일을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빵점이죠. 왜냐면 오늘 또 아이들 둘 소풍 갔는데 아침에 애들 엄마 일어나가지고 이제 김밥 싸고 있는데 뭐 얼마나 도움도 못 주고 그냥 나왔죠. 김밥 싸는데 무슨 도움을 주시려고? 일단 햄이라도 자르고 단무지라도 잘라주고 뭐 계란이라도 이렇게 싸기 좋게끔 잘라만 주면 아침에 굉장히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못하고 그냥 김밥 몇 점 제가 오히려 주워 먹고 왔는데 그만큼 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 애들 엄마가 저를 이해해주고 또 애들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같이 놀아주지 애가 5월 8일 날 저한테 그 엽서로 그 편지를 하나 썼어요. 큰애가. 좀 그 글을 보면서 많이 좀 아이한테 고마움도 느꼈고 또 감동도 받았는데 같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저한테. 왜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찡하셨겠다. 네, 그래서 아빠의 이 마음이 뭐 정말 바쁜 아빠지만 자제분들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내 돈과 내 배경으로 충분히 내 주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보시는 관점도 나는 이렇게 돈도 있고 또 얼마든지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내가 뭐 잘못 살 이유가 없고 나는 법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나는 또 내 주변의 어떤 인맥이나 내 학벌로 충분히 그런 일은 나한테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억울한 일들은 꼭 약자들한테만 발생한 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의도적으로 남을 모함하는 경우도 꽤 존재합니다. 그게 어떤 경제적 목적도 있을 것이고 너무 싫어서 그냥 모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사회가 굉장히 분쟁이 많고 대립이 많은 사회지 않습니까? 이런 대립이 많은 사회에서 또 소외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의 분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분노가 갑자기 누군가를 향할 수 있고 그렇게 향했을 때 피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궁극적으로 나와 내 주변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나와 내 주변을 지키려면은 그 울타리 밖의 상황을 잘 관리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와 나 주변에 내 가족들이 잘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갖고 계신 소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계획도 좋고 소망도 좋고. 저는 어찌됐든가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했던 경험과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끔 어떤 발판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정의롭게 살아도 행복하게 또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한번 제가 얘기를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바람에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도 되시고 또 책임감도 굉장히 크실 텐데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정말 지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력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승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하고 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외빈들, 뭐 내외빈들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아, 예. 저는 이런 데가 있구나. 생각이 너무 또. 저는 여긴 또 들어왔다는 건 영광입니다. 아, 무슨 영광이.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장소는 또 오셔야죠. 평소에 뭐 운동 같은 거 할 시간은 있으세요? 달리기 하고. 달리기요? 아침에 이제 가끔씩 산에 가고. 와, 그러니까 마라톤 하시는 거예요? 마라톤도 한번 했었어요. 체력이, 근데 체력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지옥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왜냐면 그냥 결혼 속도가 많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다가 좀 저기 죽으세요? 아, 예, 좋죠. 아니, 요즘에 강의 많이 다니시는